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딸을 키우며 2번의 결혼을 경험한 남자입니다. 일하다가 짬이 날 때면 이곳에 들러 사연들을 종종 읽곤 해요. 어떤 사연들은 마치 제 일인 것처럼 감정이입이 되어 화가 치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연들은 눈물이 찔끔 날 만큼 감동적이거나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아 살아오면서 세상의 온갖 고난을 다 겪은 듯한 느낌이에요. 말할 곳도 마땅치 않아 그동안 혼자서 속을 삭히고 지냈는데, 이렇게 익명으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도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처음 글을 써보는 거라 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고, 돈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이 각박한 세상에서 한 여자아이와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제 아내가 된 사람이고,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부모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늘 따돌림을 당하던 저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부산에 살고 있었고, 아내는 아버지 직업 때문에 서울에서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된 거예요. 처음 본 그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싶었지만 혹시나 저 때문에 아내까지 따돌림을 당할까봐 손을 피했죠. 그런데 아내는 제 손을 강하게 잡아 끌며 손을 맞잡게 했어요. 주변에서는 그러다 아내도 왕따 당할 수 있다며 말렸지만 아내는 그런 말들에 개의치 않고 저만 바라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혹여라도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워 일부러 아는 척을 피했지만 아내는 더욱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아내는 서울에서 와서 그런지 우리와는 달리 하얀 피부에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아이였어요. 그런 아내와 친해지고 싶어 했던 친구들은 저를 험담하며 그녀에게 모진 말들을 쏟아냈죠. 그때 우리 모두 겨우 11살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들이 던지는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될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마구 뱉어냈어요. 결국 그 말들은 저에게 깊은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지윤아, 쟤랑 놀지 마. 쟤는 엄마 아빠도 없고 돈도 없어. 코찔찔이 애들이랑 보육원에서 지내는 애야. 너도 그러다 쟤처럼 왕따 당할걸. 그래, 맞아. 지윤아, 저런 애랑 놀지 말고 우리랑 놀자. 내가 떡볶이 사줄게. 쟤랑 있으면 가난이 옮아. 너네 부모님도 도망갈지도 몰라. 싫어. 나는 진우랑 놀 거야. 나랑 놀고 싶으면 진우도 같이 끼워줘. 그럼 내가 너네랑 놀아줄게. 그리고 너네 말버릇 좀 고쳐. 다른 애들이 너네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어? 야, 나는 너가 괜히 쟤랑 놀다가 같이 왕따 당할까 봐 걱정돼서 말하는 거야. 네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우리를 나쁘게 만들어? 내가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네가 나쁘게 말한 거야. 진우 끼워주면 같이 놀아줄까 했는데 너네 하는 행동 보니까 놀아주기 싫어. 저리 가. 지윤아,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같이 놀자. 그리고 진우도 끼워줄게.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놀아. 아내는 조금도 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맞받아쳤고 그녀의 당찬 기세의 아이들은 결국 주눅이 들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아내와 놀고 싶은 마음에 결국 저까지 끼워주게 되었고 저와 놀아도 자신들이 말했던 것처럼 가난이 옮거나 부모가 도망가는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점차 마음을 열고 저와 진심으로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 그동안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도 받았죠. 저는 아내 덕분에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었고 우정이란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제가 보육원을 나올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어요. 사실 나보다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동생들을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어서 보육원을 떠나면 갈 곳도 돈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건장한 아저씨와 따뜻한 인상의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들은 저에게 손을 내밀며 자기 집에 가자고 하셨죠. 그 모습이 마치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느껴졌고 저는 저도 모르게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섰어요. 그분들과 함께 도착한 집은 보육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한 곳이었어요. 처음 보는 넓은 집이 신기해서 마당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중에 집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아이가 고개를 내밀더군요. 저와 또래로 보여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는데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을 때쯤 힘껏 달리던 제 발이 멈춰버렸어요.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제 아내였던 거죠. 알고 보니 그녀가 밥도 안 먹고 부모님께 몇 날 며칠을 졸라서 저를 데려오게 만든 거였어요.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 제 사정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고 마침 집에 남는 방도 있어서 저를 데리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내 덕분에 지옥 같던 보육원 생활을 끝낼 수 있었어요.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진짜 부모님처럼 저를 따뜻하게 돌봐주셨고 아내와 저를 차별하지 않고 무엇이든 공평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저도 친근하게 느껴지고 싶어서 장난으로 엄마, 아빠라고 불렀는데 듣기 좋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내에 대한 제 마음이 단지 저를 구해준 고마운 존재로만 여겨졌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내의 새로운 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고 변함없이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사랑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저 혼자만 짝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도 저를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첫사랑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건 고등학생 때였어요. 제가 동아리 활동에 대해 여자 후배와 나란히 앉아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오해를 하고 질투를 하더라고요. 고백할 생각은 없었지만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고백 아닌 고백을 하게 되었죠. 너 아까 그 여자애 뭐야? 나란히 앉아서 시시덕거리고 있더라? 너 요즘 동아리실 자주 가는 것도 저 애 때문이지?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시시덕거렸다고? 그런 적 없어. 아, 주연이랑 있었을 때 말하는 거야? 그건 우리가 축제 준비 때문에 같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야. 그래? 그러면 우리 오리라고 할 만큼 가까운 사이겠네. 곧 사귀겠구나. 축하해. 너희 정말 잘 어울려. 내가 진심으로 응원할게. 니 왜 그러는데? 나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나 믿지 않아? 내가 거짓말하는 거 질색인 거 알잖아. 주연이는 확실히 아니야. 그런데 너 혹시 질투하는 거야? 아내는 더 화를 내며 그래. 사실 내가 여자 후배들이랑 있는 거 볼 때마다 짜증나.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사실 너 좋아해 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멈추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수줍어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연인이 되었고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잃어버린 감정도 있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제가 군대를 다녀온 후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저희가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렸을 때 장인 장로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라면 믿고 딸을 맡길 수 있겠다며 고마워할 사람은 저인데도 오히려 장인 장로님께서 감사하다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는 그동안 키워주시고 또 아내를 저에게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깊은 절을 올렸죠. 저희는 처음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충분히 신혼생활을 즐긴 뒤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다행히 딸이 저를 닮지 않고 아내를 닮아서 피부도 뽀얗고
쌍꺼풀도 짙은 아주 예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도 저도 자부심 가질 만한 코 하나는 있거든요. 아내도 가끔 제 코를 보며 예쁘다고, 그렇게 수술하고 싶다고 할 정도였죠. 딸이 다른 건 다 아내를 닮았지만 코만큼은 저를 빼닮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유전자만 받았는지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예뻤어요. 완전 딸 바보죠. 저희 부부는 장인 장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딸에게 전했고, 딸은 저희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어요. 딸이 5살쯤 되었을 때 아내는 이제 딸이 어느 정도 자랐으니 저에게 잠시 딸을 맡기고 친구와 함께 2박 3일 동안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고생한 아내가 친구들과 스트레스를 풀고 오라며 흔쾌히 허락했죠. 여행 중에도 아내는 따로 시키지 않았는데도 꼬박꼬박 연락을 주면서 어디에 갔고, 이제 어디로 갈 건지, 그리고 방금 도착해서 뭘 먹고 있다고 말하며 제게 걱정할 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행 마지막 날, 낮부터 아내와의 연락이 끊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마지막 날이라 아쉬운 마음에 이것저것 즐기고 있겠거니 생각했죠. 그러나 집에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아무리 전화를 해봐도 같은 신호음만 들릴 뿐 아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자는 건가 싶어서 몇 번 전화하다가 그만뒀지만 밤 9시가 넘도록 아내는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죠. 저는 점점 걱정이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밤 10시가 되어서 한 번 더 전화를 걸어봤는데 드디어 전화가 연결된 거예요.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 지금 어디야? 내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지 알아? 왜 이제야 전화를 받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여보세요. 죄송하지만 아내분께서 전화기를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길에서 이 휴대폰을 주웠거든요. 찾으러 오셔야 할 것 같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찾으러 가겠습니다. 혹시 거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여기가 경주 시내 쪽인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어두우니 내일 해 뜨면 찾으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을 테니 자세한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내일 꼭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저는 해가 뜨자마자 남자가 보내준 주소로 향했어요. 그곳에 도착하니 길거리에 아내의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내를 찾을 만한 단서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죠. 저는 인근 경찰서로 가서 아내의 실종 신고를 했고 경주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 찾아가 본 곳이 없을 만큼 모든 곳을 뒤졌지만 아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행방은 점점 오리무중이 되었고 제 마음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딸을 돌볼 여력이 없어서 장모님께 딸을 맡겨두고 전단지를 만들어 아내를 찾으러 다녔어요. 잠잘 시간도 아까워서 한 사람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새벽에도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전단지를 나눠줬죠. 그러나 사람들은 제 전단지를 받아보지도 않고 바닥에 떨어뜨리곤 했어요. 떨어지는 전단지를 보며 제 마음도 끝없이 밑으로 가라앉는 듯했죠. 결국 저는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몸이 버티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쓰러졌어요. 눈을 뜨니 흰 천장이 보이는 게 병원인 것 같더군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며 지나가던 행인이 저를 발견해 구급차를 불러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제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몰려와 침대 옆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졌죠. 깨진 화분 조각을 들고 안 좋은 선택을 할까도 잠시 생각했지만 딸의 얼굴이 떠올라 그 생각을 접었어요. 아내도 사라졌는데 제가 잘못되면 딸은 어떻게 될까 싶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화분 조각을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팔에 꽂힌 링거를 뽑고 다시 아내를 찾으러 미친 듯이 뛰어나갔어요. 그렇게 2달이 흘렀고 장인 장모님께서는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갔고 제 몰골을 본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꽉 끌어안아 주셨어요. 우리 아들 진우야, 이게 무슨 꼴이야? 엄마 속상하게 밥은 먹은 거니? 우리는 괜찮아. 우리 딸 강한 거 너도 알잖니? 꼭 무탈하게 다시 돌아올 거야. 그냥 기다려보자. 응? 어떻게 그래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거라도 알아야 제 마음이 놓이죠. 마냥 기다리기만 하다가 아무 소식도 못 듣게 되면 어떡해요? 저 지은이 없이 못 살아요. 엄마, 실종 신고도 했고 작은 단서라도 나오면 바로 경찰에서 연락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다려보자. 내 몸도 좀 챙기면서 믿고 기다리자.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지은이 없으면 못 살겠어요. 우리 지은이 없으면 저도 없어요. 미안할 게 뭐 있니? 다 네가 우리 딸을 많이 사랑해서 하는 말인 걸 우리는 다 알아. 오히려 고맙다. 이렇게까지 우리 딸을 사랑해줘서. 그래. 장모님께서는 저를 이해해 주셨고 저는 그 말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너한테 너무 고맙다. 몸 많이 상했네. 이제 그만하고 쉬거라. 응, 너 이러다 죽겠어. 이거 사. 저는 장로님의 만류에도 아내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훌쩍 지나 15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5살이던 딸은 어느덧 20살이 되었죠. 모든 사람이 심지어 장인 장로님까지도 포기하라고 했었지만 딸은 15년 동안 제 옆에서 포기하라는 말 한 번 없이 옆에서 아내 찾는 것을 도와줬어요. 저를 대신해서 SNS에 글도 올려주고 사람 찾는 프로그램에 제보도 해주었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에게 돌아오는 소득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15년간 찾아다니면서 포기해야 하나 싶었던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있을 거라는 일말의 희망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저는 끝까지 찾아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었죠. 그리고 이제 장인 장모님도 많이 늙으셔서 더 늦기 전에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장인어른이 하시던 회사를 이어받아 하고 있었고 딸은 학교를 마치고 저와 저녁을 먹으러 제 회사에 들렀었어요. 그날은 아내의 생일이었고 저희는 아내가 없어도 꼭 생일을 챙겨주었어요. 딸은 SNS에서 맛집 찾아냈다고 한 번만 가보자고 조르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도 가자고 조르길래 못 이기는 척달 손에 이끌려서 식당에 갔어요. 딸은 이미 메뉴를 고르고 왔었는지 메뉴판을 보자마자 직원을 부르더라고요. 여직원 한 분이 저희 테이블에 왔는데 제 아내와 엄청 닮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여직원에게 아내 이름을 불렀고 여직원은 누구냐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 직원이 아내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 직원 손목에 아내와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큰 점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점을 보는 동시에 아내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딸은 너무 어릴 때라 엄마를 기억하지 못해서 못 알아봤고 여직원에게 사람을 찾고 있는데 착각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왜 그러냐는 듯이 저를 막아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확실히 아내가 맞다고 손목에 있는 점을 보라고 했죠. 제가 아내 찾는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남들과 다른 특징이 뭐 있을까 하다가 딸한테 옛날 사진을 보여주면서 손목에 점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딸이 얼굴은 잘 기억 못해도 저만 하나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모양도 특이하게 약간 하트 모양으로 생겨서 딸이 신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직원한테도 하트 모양 점이 있으니 딸도 저처럼 놀라더라고요.
딸은 그때부터 눈에서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저는 직원에게 기억 안 나는 거냐고 물었죠. 여직원은 저희 대화를 들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고 옆 테이블에서 주문받다가 우연히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저희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혹시 저 직원이랑 아는 사이예요? 아니 들으라고 들은 건 아니고 어쩌다 옆에 있어서 듣게 됐는데 직원이랑 아는 사이인가 해서요. 제가 15년 전에 잃어버린 아내예요. 그런데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놀러 간다고 나갔다가 그 뒤로 집에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어머 15년 전이면 맞네. 내가 저 직원 데려온 게 15년 전이거든요. 저랑 처음 만났을 때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혹시나 무슨 일 생길까봐 제가 데리고 왔어요. 사장님께서 저희 아내를 데리고 오셨다고요? 아니 어떻게요? 어디서 데리고 오셨는데요? 저희한테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알고 보니 아내가 여행 마지막 날 새벽에 경주에서 사고가 났었나 봐요. 당시 사장님께서 봤을 땐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내만 쓰러져 있었대요. 사장님께서도 경주로 여행 갔다가 속이 답답해서 산책 나오신 건데 우연히 사고 현장을 지나가게 돼서 아내를 발견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먼저 119에 전화를 했고 가족한테 알리려고 아내 주머니를 뒤졌는데 휴대폰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두고 가자니 신경 쓰여서 옆에 있었는데 아내가 일어나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가뜩이나 기억도 없는 사람인데 두고 가면 무슨 일 생길까 걱정돼서 자신이 데리고 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여기로 데리고 오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식당 사장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오래전에 죽은 자기 동생 같아서 동생처럼 돌봐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데리고 가는 날 정말 고맙다고 조금이나마 보답해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소정의 금액이 든 봉투를 사장님께 내밀었어요. 사장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남을 이렇게 보살피기 쉽지 않은데 너무 감사하다고 제 마음이니 받아달라고 했죠. 그렇게 받니 안 받니 실랑이를 벌이다가 딸이 봉투를 사장님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나와버렸어요. 아내는 처음에 저희와 같이 안 가려고 했으나 사장님이 며칠 설득을 해서 겨우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딸과 저는 아내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게 옛날 사진과 영상도 보여주고 연애 시절 재미있었던 일들도 이야기해주고 많은 노력을 했죠. 15년간 기억을 잃고 지냈던 아내라 금방 기억을 찾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가 이전 기억들을 안 찾으려고 하면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아내는 저희 노력에 같이 힘을 내서 기억을 찾으려고 애써주더라고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저는 간만에 짐 정리를 하다가 초등학생 때 찍었던 아내와 제 사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시 보니 신기하고 반가운 마음에 웃으면서 아내 눈앞에 사진을 들이밀었어요. 이 사진이 뭔지 아나 당신은 기억 못하겠지만 나에겐 참 뜻깊은 사진이거든. 우리가 처음 만나서 친구 된 날 찍은 사진이잖아. 맞아. 내가 손 내밀었는데 당신이 안 잡아줬잖아. 그때 애들 참 못됐었다. 그치 나도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여보 지금 당신 기억 돌아온 거가 이때 기억하는 거가 나 흔한 일 말하면서 애들이 나쁜 말 했다는 건 말한 적 없는 것 같은데. 기억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저 때는 기억이 나네. 이제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려나 봐. 저 사진이 도대체 몇 년 전이야. 당신 사진 안 찍겠다고 난리 쳤었는데 당시엔 진짜 기억해냈구나. 잘했다. 진짜 너무 잘했다. 다른 건 또 기억나는 거 없고 지금 그것만 기억나는 거가. 내가 너한테 질투했던 것도 기억나네. 주연인지 주영인지 걔 얼굴도 기억나. 다시 생각해도 짜증나네. 너 이리 와 한 대만 맞자. 아내는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점차 기억을 해내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흐릿하지만 최근 기억보다는 저희의 학창시절을 조금씩 기억해내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사고 난 기억은 안 좋은 기억이기 때문에 재미있었던 기억만 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그게 어디냐며 다행이라고 아내를 안아주었죠. 그리고 몇 달 후 모든 기억이 돌아왔고 사고 날까지도 기억을 해냈어요. 사고가 났을 당시 아내가 친구랑 돈 문제로 조금 다툼이 있었나 봐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아내는 돈 거래 안 한다고 못 빌려준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내의 친구가 화가 나서 아내가 잠시 나간 틈을 타 우발적으로 그런 일을 낸 것이었어요. 아내의 친구는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고 아내는 다쳐서 도망가는 걸 잡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산책 나온 식당 사장님께서 아내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요. 아내는 그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모조리 잃게 된 것이에요. 그럼 휴대폰은 어쩌다가 잃어버렸냐고 하니까 시내에서 놀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그때도 뒤늦게 휴대폰 찾으러 나간 거라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아내의 친구를 신고하려고 했지만 이미 공소시효는 지난 상태였고 신고해봤자 처벌이 어려운 상태여서 포기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아내를 다시 찾고 잊었던 기억들도 다 되찾을 수 있어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처벌도 어려우니 이제 그 사건을 그냥 잊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내의 뜻을 따라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아내와 저는 서로를 챙겨주며 예전처럼 잘 살고 있어요. 딸도 작년에 듬직한 사위와 결혼해서 지금은 귀여운 외손자까지 낳고 잘 지내고 있어요. 참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 사위도 저처럼 보육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라도 있으면 더 챙겨주고 싶고 사위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사위도 저희를 친부모라고 생각하며 잘 모시고 있고요. 요즘은 아내와 둘이서 손자 보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딸 하나밖에 없어서 아들 키우는 재미를 못 봤었는데 지금 손자로 대신하고 있어요. 둘 다 맞벌이라서 그런지 아이 맡길 곳이 없다고 저희한테 맡기더라고요. 저도 한때 딸을 장인 장모님께 맡겼던지라 군말 없이 손자를 받아들였어요. 장인 장모님 아닌가 생각났는데 아내를 다시 저희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처가댁은 눈물바다였어요.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딸이 이렇게 살아 돌아왔는데 오죽하시겠어요? 저라도 온 집안이 수영장이 되도록 울었을 것 같아요. 기억 잃은 걸 알면 속상해 하실까봐 기억을 되찾은 뒤에 처가댁으로 데리고 갔었어요. 아내도 장인 장로님을 보자마자 많이 울었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내와 다시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장인 장모님께서 한 달 차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내가 실종되고 마음의 병으로 두 분 다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었는데 아마도 아내를 볼 거라는 희망으로 다들 마지막 힘까지 버티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제 손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하셨죠.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라고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장인 장모님은 사랑하는 딸을 찾아 더 이상 아무 미련 없다는 듯 편안하게 잠자는 듯한 표정으로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저는 아직도 가끔 아내가 다시 돌아온 것이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도 꿈인 것만 같아서 제 옆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는 아내의 볼을 살짝 눌러봤네요. 말랑말랑한 촉감이 느껴지는 게 꿈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고온히 자고 있는 아내를 보니 그간 아내를 찾으려고 고생했던 제 노력이 헛되지가 않았다는 게,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아내를 다시 찾아냈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 안 좋았던 기억들은 다 잊고 행복했던 기억들만 안고 가려고 합니다. 아내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딸이 커가는 모습을 못 본 걸 많이 아쉬워하지만 그럴 줄 알고 남겨놓은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어렵게 만난 아내인 만큼 두 번 다시는 아내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저와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 저희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땠을까요? 쉽게 포기하셨을 것 같나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찾으러 다니셨을 것 같나요? 뭐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저 말처럼 여러분들께 무슨 일이 생기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의 간절한 소원을 누군가가 듣고 이루어지게 해주지 않을까요? 어떤 일에도 늘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늘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